네. 자, 여러분 이제 14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2월 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또 2월을 해야 되겠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과 금액이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손익계산서 보고식으로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의 구조, 재무상태표도 꼭 구조를 알아야 되지만, 손익계산서 구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날짜가 일정 시점이 아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 제목 밑에 보시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항상 기간을 알아야 돼요.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뉴스거리가 되었었죠. 57조인가요? 예, 75조인가 57조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건데 이 지난 어제 발표한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만약에 57조라고 한다면은 기간이 언제 거죠? 57조가? 1분기 거죠? 예.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을, 예, 그렇게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낸 거죠. 그 실적이 뭐, 지난해 1년치에 맞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회계년도 1년치에 맞먹는, 거의 비슷한, 1년치에 비슷한 영업이익을 단 3개월 만에 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만큼 지금 그 메모리 시장이 아주 불이 붙었어요. 메모리 시장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주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AI가 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지금 모든 기계에 지금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메모리 사업이 사양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어, 새로운 프로세서, 우리 그 인텔이 하고 있는 CPU와 같은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신제품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미 지금, 예, 기존의 메모리, 이거 가지고도 아직도 이렇게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다 또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할 때는요.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분기 것인지 아니면 반기 것인지 아니면 1회계년도 1년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는 기간이 필요하다. 기간. 그리고 왼쪽에는 회사명, 오른쪽에는 단위.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매출액, 그리고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출 원가. 그런데 매출 원가의 매출액도 이게 밑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매출액이 5억 51만 6천 원인데 이것이 전부 상품 매출이라는 거죠. 상품 매출. 상품 매출. 만약에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임대 수익이라든가 임대료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를 더 표시할 거예요. 예. 상품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우리 회사는 상품 매출만 있고요. 자,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있는데 상품 매출원가의 산출 근거를 손익계산서에서는 표시하거든요. 이게 산출 근거예요. 여기에. 이게 산출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매출원가를 여러분이 이거 입력할 때 매출원가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요. 산출 근거 요거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입력을 할 건데 요 두 개는 어떻게 돼 요 두 개가 아니라 요 밑에 하나가 기말상품 재고액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 상품이 자동으로 넘어와요. 예. 그러니까 1,050만 원은 이미 입력이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입력할 거는 이것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요 두 개만. 그러면 요게 산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를 급여부터 쭉 차례대로 입력하시면은 판매 관리 합계가 나오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 이걸 쭉 어, 손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조를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해 봅시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왼쪽에 입력을 하면 우리 재무상태표처럼 오른쪽에 반영이 됩니다. 기간은 2025년으로 했기 때문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부터 입력하는데요. 상품 매출이니까 코드에다가 상품 해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 상품 매출 401번. 예. 손익계산서에서는 차변 대변이 없어요. 그냥 금액에다 전부 입력을 하면 됩니다. 500516 플러스.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를 일단 코드에다 입력을 해요. 코드에다가 상품 해가지고요. 상품 매출 원가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별도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입력할 수 있는 별도 팝업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기초 상품 재고액 칸에다가 500 플러스 입력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 칸에다가 255350 플러스 입력하고 예,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저 밑에 있는데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이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수정도 못 한다 이거죠. 네, 그 외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선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빼주고 더해주는 것들이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네, 매출 애누리와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는 빼주는 거고 매입 할인도 빼주는 거고 타계정으로 대체돼 타계정에서 어, 대체된 것은 더해줘야 되고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것은 빼줘야 되고 관세를 환급받으면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평가 손실이 있으면 매출원가에 더해줘야 되고 상품 평가 손실 환입이 있으면 다시 빼줘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마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언급이 됐던 거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단기 상품 매입액에서 빼줘야 되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요건 이해가 갈 건데 나머지 것은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나오는 것 같기도 할 겁니다. 요건 그때그때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창을 닫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매출 원가가 결과만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부터 입력하면 돼요. 코드에다가 급여 입력하면 800일 입력이 돼요. 복리하면 복리후생비 찾을 수 있어요. 800번대.
그래서 왼쪽에 이제 쭉 다 입력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에 그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약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고 법인세 차감 전에 순이익이 얼마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맞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잘못됐네요. 뭐가 음, 영업이익은 맞았나? 영업이익부터 틀렸네. 예, 고쳐야 돼요. 저는 틀렸으면 저는 틀렸어요. 네, 감가상각비를 빼먹었네. 빼먹은 거 있으면 밑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음. 빼먹은 거 있으면 하단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7, 188, 000 이렇게 나오면 잘 입력하신 거예요. 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맞네요. 57조. 네, 사상 최대. 전년 1분기에 755%, 전년도 1분기보다 7.5배, 거의 뭐 1년치 다 한 거예요. 1년치 전기에 비하면. 에, 음, 음, 전쟁만 안 하고 평화롭고 좀 트럼프가 좀 얌전하면은 우리나라가 음, 태평성대를 누를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가 별로 안 도와주네요. 네, 여러분 단기순위 맞을 때까지 입력하셨나요? 예, 틀린 내용 없으신가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풀이가 나와 있는데요. 풀이가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어, 네, 아까 그 상품 매출원가 입력하는 그림 보이고요. 네, 상품 매출원가에 보조창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만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고 예, 나머지도 입력을 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이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력하려고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여기서 입력 자체가 안 되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을 잘못됐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상품을 고쳐야 돼요. 상품.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입력을 완료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팁을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한다.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전체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를 내고 있다 이겁니다.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된다 하는 거. 예, 자료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당기순이익이 일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43페이지의 2월 작업은 뭐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2월 해야 되는데, 우리 3일 패션은 원가 명세서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 제조업이 아니니까요. 예.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소매업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건 없어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의 이론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 책에 약간 한 4, 5페이지 분량의 제조원가 이론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자, 그냥 넘어왔지만 우리 또 회계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조원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원가의 3요소. 네, 원가의 3요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조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뭘 만들어서 좀 팔고 싶어요. 이걸 만들어 팔면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시가를 보니까 시가가 이게 하나 만들면 한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시중에서 50만 원에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서 원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예. 지금 시가는 지금 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내가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걸 계산하는 게 그게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원가를 나눠서 계산하느냐? 먼저 재료비 따져봐야 돼요. 재료비. 예. 그 제품을 만드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하나를 만드는데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이 하나를 만드는데 일당 급여가 얼마인 사람, 이 사람이 며칠간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몇 시간 일을 해야 되느냐, 예, 시급이나 일급을 반영해 가지고 그 노무비를, 인건비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와 사람만, 기술자만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집에서 만드는데 무슨 경비가 필요하지? 예, 집에서 만들더라도 그걸 만들는데 전기가 어떤 기계를 동작하려면 전기, 동력, 기계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집이 아니라 어떤 별도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빌리면은 임차료가 들어가잖아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전력비,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만약에 우리 거다, 우리 건물이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제조경비가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가를 분석하죠. 그래서 원가 대비 이익이 얼마 나느냐를 우선 따져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예, 제조원가만 따져서 이익을 내보는 것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거기다 이제 판매 관리비 따져봐야죠.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저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를 홍보도 해야 돼요. 광고 선전비 생각해야죠. 또 배달해 달라면 운반비도 있어야 돼요. 예, 운반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판매 활동 하는데, 판매 관리 활동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까지 한번 딱 따져봐 가지고 영업이익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자, 일단 제조원가. 영업이익까지는 아니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도소매 업에서는 제조원가가 뭐냐면은 매입 원가예요. 예. 도소매 업에서는 상품을 사오는 금액. 그게 제조업의 제조원가예요. 예. 제조원가는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제조 원가가 원가이고, 도소매업은 매입하는 비용, 그게 제조 원가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미 아까 손익계산서에다가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다 반영했어요.
아까 상품 매출원가 다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면 요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5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기분이니까 이제 2025년도이죠. 2025년도 에 대한 처분은 2026년도 주주총회에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26년도 주주총회에서 그 전에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우리가 2월 된 이익잉여금이 5천 얼마인가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5,029만 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전기분 지난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했던 게 그 전기분의 결산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이거를 26년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배당을 한다면 현금 배당하느냐, 주식 배당하느냐, 오늘 얼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당 없이 적립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얼마를 적립하느냐, 무슨 적립금으로 적립하느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역을 우리가 추가로 입력할 게 있으면 입력을 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밑에 처분 내역은 요 밑에 있는 거거든요. 밑에 처분 내역이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만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은 이건 24년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24년도에서 넘어온 이 데이터는 우리 프로그램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입력을 하고 또 처분 확정일 이 날짜도 아마 입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 날짜 입력하고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가면은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을 해 보십시오. 네, 양식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했기 때문에 전기분의 당기순이익이 일로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25년도 입장에서 전기라면은 24년도예요. 24년도의 2월 된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하는 것을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거기 책에 보시면 2,310만 2천원입니다. 네, 여기다가 23102 플러스 넣어주시면은 당기 순이익과 전기 2월 된 미처분 이익여금을 더해서 이것이 지난해 미처분 이익여금이었습니다. 25년도 기말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5,02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분 내역이 없다고 한 것은 처분 내역은 요 밑에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현금 배당 데이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당이 있었다면 배당한 내역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26년도로 2월이 27년도로 2월이 되겠습니다. 자, 처분 확정일자 여기 26년도 주주총회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2026 0227. 그래서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것은 전기 거를 단기에 작성합니다. 전기 거를 전기에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기의 성과는 단기에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확정짓기 때문에 전기의 성과를 차기인 단기에 작성을 하는 거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기니까 25년도의 성과란 말이에요. 25년도. 25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언제 작성해요? 26년도. 26년도 2월이나 3월에 법인들이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확정이 돼요. 그때 여기다가 처분 내역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입력하지 않았고 24년도에서 2월 된 미처분 이익여금 여기만 비어 있기 때문에 요 숫자만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분 확정일 비어 있어 가지고 요것도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14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화면에서 요 데이터를 하고 요 처분 확정일자 요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한 것입니다.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의 금액은 즉 여기 있는 요 5,029만 원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375 2월 이익여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 일치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숫자고요. 자, 145페이지 이제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지금까지 재무상태표도 2월을 시켰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도 전기자료를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래처별로 입력해야 될 것도 있어요.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입력할 때 또는 부채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얼마요라고 입력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은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잔액이 얼마다. 그렇게만 입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우리가 그 채권의 행사를 해야 되는지 상대 거래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 계정 과목을 우리가 바로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거래처가 어디 거가 얼마 각각 얼마인지 이런 것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채권과 채무관계 계정 과목들이 그렇습니다. 채무에서도 외상매입금이 그래요.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부채 계정인데 우리 회사 부채가 얼마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만 나타나 있죠. 근데 그 부채를 이행을 하려면 어느 거래처에다가 그 부채를 이행해야 되는지 거래처가 관리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보조장부를 만들려면은 초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전기 것이.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채권,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열면 전기 2월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우리가 어제 다 등록을 해놨고요. 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쫙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 두 데이터를 먼저 그 두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이 초기 2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이 거래처별 초기 2월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을 한번 쭉 볼까요? 이 계정 과목들을 보면은 항상 거래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 은행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예금, 이것도 역시 은행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받으러 발행한 사람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음에는 여러 가지 기록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록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외상매입금,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지급금도 마찬가지 채무이죠.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 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계정별 원장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자,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셔 가지고 기간은요. 그냥 엔터로 계속 지나가시면은요. 1 년으로 기간이 입력이 돼요.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 자, 계정 과목에다가 108, 108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108, 108 번만 보겠습니다. 108부터 108. 금액은 엔터로 전체로 지나가 보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별 원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외상매출금이 26년도에 아무런 거래를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줄은 작성이 돼 있어요. 전기 2월 차변에 820만 원.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820만 원 있는 상태로 우리가 26년도 회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전기 2월은 어디서 넘어왔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력한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외상매출금이 이쪽에 원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T 계정으로 말하면 지금 이 T 계정의 요 제목이 지금 외상매출금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2월 요게 1월 1일 날 여기에 전기 2월 82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예. 약식으로 T 계정으로 표시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양식으로 전기 2월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계정별 원장에는 전기 2월이 표시가 되겠으나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별로 관리하고 싶다. 이것이 어느 거래처인지 알고 싶으려면은 거래처 원장을 봐야 될 텐데요. 한번 거래처 원장에 현재 가보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 메뉴 바로 밑에 거래처 원장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클릭하시고 역시 기간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1월부터 12월입니다. 계정 과목 108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거래처도 전체를 보기 위해서 엔터로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화면에 안내 조회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원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직 거래처를 하나도 초기 이월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 거래처 원장의 전기 이월을 구성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네. 그러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의 코드가 이게 계정 과목의 코드들이고 재무상태표 금액이 여기 쭉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초기 2월 한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차액이 0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야 하느냐? 기능모음이라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탭을 눌러 보십시오. 기능모음. 거기 가면 연동이라는 곳에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전기문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어요? 물어봐요. 예. 네,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전기문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다 넘어왔어요. 여기 있는 게 다 거래처별로 관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현금의 거래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건 패스. 예. 당좌예금. 이건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을 반드시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거래처를 입력하는 칸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더블 클릭해요. 코드를 더블 클릭하면 코드 도움창이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에다가 거래처에 두 글자만 입력을 합니다. 국민은행이니까 국민하고 엔터 쳐보세요. 자, 국민이 들어간 거래처 두 개가 나옵니다. 국민은행 당좌와 국민카드사. 네, 당좌니까 거기에다 놓고 확인. 네, 여러분이 어제 거래처 등록한 98001 그 코드예요. 자, 금액란에다가요. 표에 있는 대로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에 있는 표에 있는 금액 41626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거래처가 하나였기 때문에 요 하나만 입력을 해도 밑에 차액 왜 있어? 제가 다른 숫자를 넣네요. 38950 예. 38950 플러스죠. 네. 자, 그래서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옵니다. 여기 차액도 비어 있어야 돼요. 예. 차액을 0으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보통예금도 같은 방법입니다. 보통예금을 먼저 클릭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시고 신한을 입력합니다. 신한 엔터. 그래 가지고 신한은행 보통을 엔터 하시고요. 41626 플러스 네, 그러면 차익이 0 나와야 되고요. 인제 단기 매매증권 이건 거래처 관리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채권이 아니니까. 그러나 외상매출금은 채권이죠. 이건 거래처별로 해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외상매출금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고 코디나라 4700 플러스 N 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이나 F2 키나 같아요. 여러분 키보드의 F2 예, 마우스로 할 때는 더블 클릭 데일리로 3500 플러스 그리고 밑에 차익이 0 나오도록 확인하시고요. 자, 받으름을 이제 또 입력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받으름을 그 초기화를 하려고 이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에 거래처 입력 창이 비활성화 상태예요. 예, 마우스 선택이 안 되고 회색으로 메꿔져 막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받으름은 다른 외상매출금처럼 거래처와 금액만 입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한 날짜가 언제이고 만기일은 언제이고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고 은행은 어느 은행이고 이게 입력할 항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양식을 꺼내려면은 받으러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야 돼요. 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양식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코드란을 다시 더블 클릭하고 발행인 거기 멋쟁이라는 데를 거래처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01003 멋쟁이. 자, 만기일자도 여기다가 연월일 8자리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비고에 나와 있어요. 2026 062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음 번호도 여기다가 004 2025 1220 자, 여러분 어음 번호 숫자로 20자리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음 번호가 숫자로 20자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어음이 그렇습니다. 전자어음이 숫자로 20자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입력할 때 헷갈리죠, 많이. 그런데 의미를 부여해서 입력하면 여러분이 헷갈리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냐면요.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입니다. 은행 코드. 그래서 앞에 세 자리는 금융기관 코드구나 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연, 월, 일 8자리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는 그 어음에 발행한 날짜예요. 2025년 12월 20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딱딱 끊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지막 이제 9자리가 남게 되는데 그 9자리는 어음의 1년 번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거 입력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1년 번호는 아주 쉽게 냅니다. 1, 2, 3, 4, 5, 6, 7, 8, 9. 예. 1, 2, 3, 4, 5, 6, 7, 8, 9예요. 예, 그래서 날짜까지 정확히 입력하시고 뒤에 9자리는 1, 2, 3, 4, 5, 6, 7, 8, 9. 물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항상 1년 번호를 1, 2, 3, 4, 5, 6, 7, 8, 9로 하고 있다. 자, 엔터 하시고.
예, 금액은 240이죠. 2400 플러스. 그리고 커서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세 등록. 수치에 자수, 타수라는 구분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수로만 지금까지 계속 시험을 냅니다. 자, 그러면 어음에서 자수, 타수라는 건 뭐냐? 자수는 여기 멋쟁이가 거래처이고 이 거래처에서 직접 발행한 어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 타수는 뭐냐?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을 양도받은 것이 타수입니다. 타수에는 배서인 같은 것을 추가로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어음 초기 이월할 때 타수를 문제로 낸 적은 없어요. 전부 자수. 자수는 발행인을 다시 한번 입력해 주면 됩니다. 발행인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멋쟁이를 다시 선택해 주면 돼요.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거래처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배서인은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4번에 발행일자와 거래일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비고에 나와 있어요. 2025 1220 거래일자도 같은 날짜 2025 1220 이렇게. 그 다음에 커서는 이제 어음의 종류로 넘어왔는데요.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약속어음이 1, 2에 있고 당좌수표, 가계수표, 기타수표, 그 다음에 전자, 6번이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6번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어음 번호를 보면 식별할 수가 있어요. 어음 번호가 20자리 숫자로만 구성된 것은 다 전자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기관이 이제 은행입니다. 이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우리가 어제 은행 등록을 했던 은행 등록을 검색하는 창이 나와요. 예. 여기는 거래처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처에서의 은행은 코드가 이런 세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이나 수표에 지급은행이 있어요. 그 지급은행은 우리하고 거래 관계가 있든 없든 지급은행은 여기에 다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은행이 지급은행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은행 등록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다 등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3일 패션을 하는 동안에는 은행을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만 문제로 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만 달랑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지급지는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에다 놓고 확인. 그리고 그 밑에 지점을 넣어줘요. 이건 타자를 하면 됩니다. 용산 지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상세 등록을 다 마친 겁니다. 자, 엔터 하시고 밑에 차액이 0 나온 걸 아실 겁니다. 자, 어음도 받을 어음의 전체 금액이 240이니까 하나만 등록해서 끝납니다만은 다른 어음이 몇 장 더 있었다면 여기에 몇 장을 계속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만 등록을 했고요. 지금 열려 있는 요 창을 닫아 보시면은 열려 있는 요 창을 닫으면 조금 전에 창으로 바뀌어요.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왔던 전체 계정 과목이 있는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이 이렇게 하나가 딱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액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러움과 지급어음, 여기 지급어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제가 없습니다만은 받으러움, 지급어음,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이런 것은 보조청에다 입력을 해요. 항목이 입력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외상매입금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거래처별 초기이월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부채에 가서 외상매입금 할게요. 외상매입금은 오른쪽에 바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외상매입금 클릭하고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멋쟁이 4662 플러스 신사숙녀 4천만 원. 이렇게 두 개 입력하면 밑에 차익이 0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다가 더블 클릭 믿음자동차 30 플러스 플러스 엔터 또 하나 더블 클릭 현웅 컵나라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러면 차익이 0 나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자본이니까 거래처 관리가 필요 없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건데 데이터가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 여기는 아닌가요? 아, 또 이런 거. 임차보증금도 거래처가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임차보증금에 거래처를 주지는 않았네요. 네, 거래처 원장을 만들 수가 없겠네요. 자, 여러분 임차보증금은 채권입니다. 채권. 만기 때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거래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를 한 회사만 우리 회사에서 임차하는 그 임차보증금이 한 건만 있었으면 뭐 어느 거래처인지 따질 필요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을 뭐 창고권 그다음에 무슨 영업소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해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 이건 그냥 입력할 수가 없겠네요. 잘 따라 하셨나요? 네. 수행과제 풀이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처별로 초기월한 그림들이 쭉 책에 그림이 딱 있죠. 수행 팁을 읽어보시면은요. 147페이지입니다. 계정광호별 거래처명과 금액을 추가로 등록 수정한다. 이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 시험에 나올 때 이거 거래처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초기월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이대로 하시면 돼요. 바드러움이라든가 지급어음 또는 차입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별도 탭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한 뒤에 그 별도 창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상세 내역까지 잘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바드러움, 지급어음,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런 개념과 입력이 좀 다르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수업을 했느냐 하면은요. 드디어 이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기초정보관리 이 부분을 마쳤어요. FAT 1급은 기초정보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수행하도록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두 건을 문제를 냅니다. 두 건.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거래처 등록을 해서 하나, 계정과 및 적요 등록해서 하나 이렇게 문제를 낼지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또 저 회사 등록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낼지 아무튼 우리 시험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기초정보 관리를 대상으로 두 가지 수행을 여러분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시험에서 다루어진다. 예. 더 높은 급수에 가면은 기초정보 관리는 문제를 안 내요. 그러나 연관성은 있어요. 이 기초정보 관리하고 모든 작업이 다 연관이 있으니까 직접 이거를 대상으로 문제는 높은 급수에 가서 내지는 않지만 여기 가서 뭔가를 고쳐야 할 때는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이 기초정보 관리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뭐 이거 누가 못하랴 라고
하겠으나 이 작업이 여러분이 나중에 결산할 때 뭐가 전기 자료가 틀린 것 같아. 전기 자료 어디서 고치지? 여기 와서 고친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고친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여기 전표 입력 분계 연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